시어머니는 정말 꼰대 할망구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뭔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친딸처럼 키워온 며느리 미라가 저에 대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떠올려 보니 그 전부터 이미 작은 균열들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6개월 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족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60세가 된 지금도 30년 전 첫 며느리 맞이하던 그때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미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미라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언제나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짧게 자른 머리, 깔끔한 원피스, 그리고 제가 결혼 30주년에 선물로 준 금반지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어서 앉아라.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다. 고마워요, 어머니.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라의 미소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때는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설마 30년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저에게 마음을 숨길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 민수는 평소대로 급하게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나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점심 잘 챙겨 먹고. 네, 어머니도 몸 조심하세요. 미라도 곧 나가려고 했는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미라야, 요즘 어디 나가는 일이 많아진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니? 미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서요.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럼 됐다. 젊을 때 친구들과 어울려야지. 그런데 미라가 나가고 나서 부엌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라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깜빡하고 두고 갔네. 가져다 주려고 휴대폰을 들었는데 마침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강 대표였어요. 문자 내용이 화면에 떠올랐는데 자기야, 오늘 몇 시에 만날까? 보고 싶어. 제 손이 순간 떨렸습니다. 강 대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자를 기혼 여성에게 보낸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설마. 아니야. 미라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미라가 1시간 후에 휴대폰을 찾으러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휴대폰 못 보셨어요? 아, 여기 있다. 식탁에 두고 갔더라.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미라의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혹시 제가 문자를 봤는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문자가 하나 온 것 같던데. 아, 네. 고마워요. 미라가 서둘러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니 제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미라를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는 날이 많아졌고, 새로운 옷들이 옷장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요즘 미라가 어떤 것 같니? 뭐가요, 엄마? 그냥 예전과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닐까요? 미라는 항상 똑같은데요.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계속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속삭였어요. 혹시 내가 나이가 들면서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30년간 한결같이 저를 어머니라고 불러온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것이 죄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라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미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그 강 대표라는 사람이었어요. 전화를 받아줄까 하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단순한 지인이라면 왜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할까? 그때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미라가 곧 나올 거였어요. 전화는 계속 울리고 있었는데 저는 왠지 모를 충동에 휩싸여 전화를 받고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미라 씨 아니신데. 혹시 누구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깊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미라 시어머니입니다. 미라가 지금 샤워 중이라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들렸습니다. 아, 네.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실례지만 어떤 일로 연락하신 건가요? 그냥 사업 관련해서요. 별일 아닙니다. 사업 관련이라고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사업 관련 통화치고는 너무 친밀한 톤이었거든요. 미라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미라야, 강 대표라는 분이 전화 주셨는데 나중에 다시 연락한다고 하더라. 순간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네. 고마워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30년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며느리를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제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 전 미라에게 시집 와서 잘 부탁한다며 이 반지를 뺏어줬던 그날을 말이에요. 그때 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던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친딸처럼 잘해주셔서. 그때의 진심 어린 눈물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야. 분명히 오해일 거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끔찍한 진실의 나무로 자라날 예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꼰대 할망구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녹음 파일로 직접 들었을 때 제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1챕터에서 시작된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어버렸거든요. 미라를 의심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조용히 관찰했어요. 며느리가 언제 나가고, 언제 돌아오고, 누구와 통화하는지.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라가 화장실에 가면서 휴대폰을 거실 소파에 두고 갔는데 마침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또 그 강 대표였습니다. 이번엔 받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전화가 끊어진 후 음성 메시지가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자동으로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어요. 미라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 시어머니 때문에 못 나오는 거야? 그 남자의 목소리에서 이미 예사롭지 않은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미라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지금 못 나가. 시어머니가 집에 계셔서.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아닌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다니. 아니에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뭘 모른다는 걸까요? 저를 두고 하는 말인 게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꼰대 할망구예요. 매일 이것저것 참견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져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정말 30년간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러게요. 언제까지 눈치를 봐야 하나 싶어요. 민수는 또 얼마나 마마보이인데 뭘 해도 엄마 편이에요. 아들까지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내일 만나요. 사랑해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결혼한 며느리가 남편이 아닌 남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다니. 미라가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친구들 만나러 나가야 해요. 그래, 그렇게 해라. 평상시 같으면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3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미라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입덧이 심해서 고생할 때 밤새 죽을 끓여준 일,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함께 뛰어간 일들. 모든 게 헛된 일이었던 걸까요? 꼰대 할망구. 빨리 죽었으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미라가 나간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확히 알아보자. 더 이상 추측으로 고통받고 싶지 않아. 30년 전 제가 동네 부녀회장을 할 때 알게 된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여사는 지금도 동네 소식에 밝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여보세요, 김 여사님? 저 박순자예요. 아, 순자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여사님, 혹시 강 대표라는 사람 아세요? 40대 중반 정도 되는. 강 대표. 강민호 말하는 거야? 부동산 사업하는? 부동산 사업. 그제야 조금 윤곽이 잡혔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해 좀 알 수 있을까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좀 궁금해서요. 그 사람 말이야. 사실 소문이 좀 있어. 기혼자면서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다고 하더라고.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투자금이요? 응. 부동산 투자한다고 해서 돈을 맡겼다가 사기당한 사람들이 꽤 있어. 그리고 김 여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아내가 바로 우리 동네 사는 최영이야. 너도 알지? 슈퍼 운영하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최영이는 제가 자주 가는 슈퍼 사장님이었거든요. 늘 밝게 웃으며 인사해 주시던 분이에요. 그럼 그분이 강 대표 아내라고요? 응. 그런데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모르나 봐. 아니면 알면서도 참고 있거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기혼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고 그 남자는 여자들을 속여서 돈을 뜯는 사기꾼이라니.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라가 요즘 새 옷을 자주 사고 화장품도 비싼 걸 쓰던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지? 민수 월급으로는 그렇게 쓸 여유가 없을 텐데. 불안한 마음에 미라 방을 살펴봤습니다. 평소엔 절대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서랍장을 열어보니 명품 가방들과 비싼 액세서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서랍에서 통장을 발견했어요.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또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나가고 있었거든요. 적요란에는 투자금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투자금? 김 여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강민호가 여자들한테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는다고. 더 꼼꼼히 살펴보니 지난 2년간 총 7천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 전세금과 민수가 모아둔 돈까지 합쳐봐도 그 정도 금액이에요. 설마 우리 집 돈을 그 남자한테 줬단 말이야?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서둘러 통장을 제자리에 넣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계셨어요? 미라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가면으로 보였어요. 응, 집에 있었다. 어디 갔다 왔니? 친구들이랑 쇼핑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강민호를 만났다 온 게 분명해요. 그래, 뭐 샀니? 별거 없어요. 그냥 구경만 했어요.
하지만 미라가 들고 온 쇼핑백을 보니 명품 브랜드들이었습니다. 구경만 하고 올 리 없었죠.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요즘 가게가 어떠니? 좀 넉넉하니? 왜요, 엄마? 뭔가 필요하세요? 아니야. 그냥 미라가 요즘 좋은 옷들을 많이 사는 것 같아서. 아, 그게요.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좀 빠듯해요. 미라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돈을 좀 썼거든요. 투자. 역시 나였습니다. 투자? 어떤 투자? 부동산 투자요. 미라가 아는 분이 소개해줬다고 하는데 수익이 좋다고 해서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도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니? 강 대표라고. 강민호 대표님이요. 모든 퍼즐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강민호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고 그 과정에서 투자 사기에까지 말려들어 우리 집 돈을 날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가족에게서 말이에요. 꼰대 할망구. 빨리 죽었으면. 그 말이 또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 딱딱하고 차가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30년간 모성애로만 가득했던 제 마음에 처음으로 복수심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겠네. 저도 젊었을 때는 동네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부녀회장을 10년간 하면서 쌓인 인맥과 정보력이 상당했어요. 그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이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죠. 복수가 성공한 후에도 제가 이렇게 공허할 거라는 건.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오직 복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모든 사랑이 한순간에 증오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순자야, 정말 그럴 생각이야? 김 여사님,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30년 전 부녀회장 시절의 인맥을 하나씩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온화한 시어머니 노릇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김 여사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말해봐. 강민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사립탐정 같은 분 아세요? 김 여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순자야. 설마 내 며느리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2년 전부터였어요. 우리 집 돈 7천만 원을 그 남자한테 갖다 바쳤더라고요. 헐. 정말? 그럼 민수는 알아? 아들은 투자라고 알고 있어요. 며느리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죠. 김 여사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참,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증거를 확실히 잡고 싶어요. 그래야 아들도 정신을 차리고 그 남자도 벌을 받겠죠. 사립탐정 말이지.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긴 한데. 김 여사가 주소록을 뒤적이더니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이 사람 믿을 만해. 조용히 일 처리하고 증거도 확실하게 잡아줄 거야. 다음 날 저는 사립탐정 사무소에 갔습니다. 60년 살면서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탐정은 50대 중반의 신중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며느리 뒷조사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모든 상황을 설명하니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강민호요? 그 사람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몇 건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교묘하게 빠져나가더라고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네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한 달 정도 작업하면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7천만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본격적인 증거 수집이 시작됐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했어요.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줬죠. 미라야, 오늘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까? 어머니 괜찮아요. 별로 배고프지 않아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미라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에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더라고요. 미라야, 밥 먹을 때는 휴대폰 좀 내려놔라. 아, 네. 죄송해요. 하지만 5분도 안 되어서 또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마 강민호에게서 연락이 왔나 봐요. 그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투자 수익이 어떤지 궁금해요. 강 대표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미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냥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하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탐정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강민호가 이미 그 돈을 다른 곳에 써버렸거든요. 그래도 좀 답답하네요. 벌써 2년째인데. 조급해하지 마. 투자는 원래 시간이 걸리는 거야. 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식사 후 미라가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강민호였어요. 잠깐만요. 미라가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베란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대화 내용이 일부 들렸어요. 오빠, 시어머니가 계속 옆에 있어서. 내일은 못 만나요. 민수가 쉬는 날이라서. 네, 알겠어요. 그럼 모레 봬요. 통화를 마치고 들어온 미라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구 전화였니? 아, 친구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라면 오빠라고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탐정에게서 첫 번째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민호와 땡 며느리가 일주일에 3-4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요? 주로 호텔이나 모텔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들을 보세요. 탐정이 건넨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강민호와 미라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30년간 며느리라고 불러온 사람이 다른 남자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뭔가요? 강민호가 댁 며느리한테서 받은 돈을 다른 여자들한테 쓰고 있어요. 현재 동시에 4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라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강민호는 여러 여자들을 동시에 속이고 있었던 거죠. 그중 한 명이 바로 자기 아내입니다. 네? 아내요? 네. 최영애 씨도 남편이 사업한다면서 자기 슈퍼 매출을 갖다 주고 있어요. 본인은 투자라고 알고 있죠. 순간 최영애 씨가 떠올랐습니다. 항상 밝게 웃으며 사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라고 인사해 주시던 분. 그분도 남편한테 속고 있었던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더 잡으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한 2주 정도. 좋아요.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탐정 사무소를 나오면서 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복수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30년간의 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미라를 보니 그런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여전히 새침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났어요. 저를 꼰대 할망구라고 부르면서도 겉으로는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응, 병원 다녀왔다. 괜찮으세요? 그냥 정기검진 받았어. 다행이네요. 다행이라고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혼자 제 방에 앉아서
30년 전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미라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해 보였는데, 결혼식 사진, 첫 아기 낳고 찍은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 모든 순간에 제가 미라를 그렇게 아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이게 다 거짓이었나?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설령 그때는 진심이었다고 해도 지금은 배신자야.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김 여사를 통해 동네 부녀의 사람들에게도 상황을 알렸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고 그냥 조심스럽게 분위기만 파악했죠. 요즘 젊은 며느리들 어때? 시어머니 말 잘 들어? 글쎄 말이야. 예전 같지 않아. 겉으로는 착한 척해도 속으론 뭘 생각하는지 몰라. 역시나 다들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영희 씨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느 날 슈퍼에 갔을 때 최영희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어요.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이죠. 순자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럭저럭이에요. 그런데 남편분은 사업이 잘 되시나요? 순간 최영희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요즘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그래요? 혹시 투자 같은 거 하시나요? 네, 부동산 투자한다고. 그런데 벌써 2년째인데도 소식이 없네요.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최영애 씨도 미라처럼 남편한테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혼자서 복수하지 말고 최영애 씨와 함께하면 어떨까? 둘 다 같은 남자한테 속았으니까 힘을 합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렇게 2주가 더 지나고 탐정에게서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됐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건네받으며 저는 드디어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도 들었어요. 정말로 이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는 걸까? 30년간의 세월이 그렇게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걸까? 하지만 그런 망설임은 잠깐이었습니다. 꼰대 할망구. 빨리 죽었으면. 그 말을 떠올리니 다시 마음이 단단해졌거든요. 이제 정말로 복수를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설마, 당신이 강민호 아내세요? 네. 그리고 순자님 며느리가 제 남편과 운명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서로 같은 남자에게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탐정으로부터 모든 증거를 받은 다음 날, 저는 최영애 씨를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슈퍼가 아닌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순자님,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최영애 씨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영희 씨, 혹시 남편분 성함이 강민호 씨 맞죠? 순간 최영희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맞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제 며느리가 영희 씨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최영희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2년 전부터였어요. 그리고 우리 집 돈 7천만 원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가져갔고요. 최영애 씨가 테이블에 손을 짚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 슈퍼 매출로 준 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탐정을 고용해서 알아봤는데 영희 씨도 피해자더라고요. 제가 가져온 파일을 열어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강민호와 미라가 함께 있는 사진, 호텔 출입 사진,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의 사진까지. 이게 다 진짜예요? 최영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탐정이 한 달 동안 조사한 결과예요. 최영애 씨가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들어 집에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도 숨기고. 하지만 투자한다고 해서 믿었죠? 네. 바보같이. 슈퍼 매출이 좋지 않아도 남편 사업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계속 돈을 줬어요.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영희 씨, 우리 같이 해요. 네. 혼자서 당할 순 없잖아요. 힘을 합쳐서 이 나쁜 놈들을 혼내줘야 해요. 최영애 씨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너무 화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예상치 못한 동맹이 결성됐습니다. 두 사람의 복수는 더욱 치밀하고 강력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인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일단 확실한 증거를 더 많이 모아야 해요. 그리고 타이밍도 중요하죠. 한 번에 끝내야 해요. 최영애 씨는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면서 단련된 것 같았어요. 순자님, 며느리분이 언제 만나는지 정확히 아세요? 탐정 조사 결과로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이 주로 만나는 날이에요. 그럼 이번 토요일에 한 번에 끝내요. 어떻게 할 건가요? 최영애 씨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토요일에 제가 남편을 미행해요. 그리고 순자님은 며느리를 따라가시고 둘이 만나는 현장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꼼짝 못 하겠네요. 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최영애 씨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어요. 그 사람들까지 불러서 한꺼번에 응징해야 해요. 역시 저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알고 계세요? 네. 동네 미용실 사장님하고 카페 사장님도 같은 방식으로 속았어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그렇게 우리의 복수 계획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집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했어요. 미라야, 이번 주말에 뭐 할 거니? 아, 친구들 만날 예정이에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아요. 그래. 어떤 친구들? 대학 동창들이요. 어디서 만나니? 그냥 카페에서요. 카페가 아니라 호텔일 텐데 말이에요. 그럼 늦지 말고 들어와라. 네, 어머니. 미라가 나간 후 저는 최영희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작전 개시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예정. 알겠어요. 준비 완료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니 가슴이 떨렸어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거든요. 오후 1시, 저는 미라가 나간 방향으로 따라갔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호텔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어요.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최영애 씨가 나타났습니다. 순자님, 우리 남편 벌써 위에 올라갔어요. 미라도 30분 전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올라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탐정이 미리 알려준 호텔방 번호는 712호였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정말로 이 문을 열어도 될까요? 하지만 최영애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순자님,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요. 용기 내세요. 그 말에 힘을 얻어서 문을 똑똑 노크했습니다. 룸서비스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는데 강민호가 나타났습니다.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룸서비스 시킨 적 없는데. 그때 저와 최영애 씨의 모습을 본 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희야? 그리고 안녕하세요. 제 며느리 잘 봐주고 계시네요. 제가 냉정하게 말하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미라의 모습이 보였어요. 미라야, 친구들 만난다고 했는데 이런 친구를 만나는 거였구나. 미라가 이불을 벗고 일어나더니 급하게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어, 어머니,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뭐니? 투자 상담받는 거야? 최영애 씨도 남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당신 사업이 이런 사업이었어? 영희야, 이건 오해야. 오해요? 2년 동안 우리 슈퍼 매출을 갖다 바치면서 투자라고 믿었는데 이게 오해라고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용실 사장님과 카페 사장님이 도착했다는 문자였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우리만 온 게 아니에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오고 계세요. 강민호와 미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곧 문이 열리더니 두 분이 더 들어오셨어요. 이 사람이 우리를 속인 강민호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공범이고요? 5명의 여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든 상황에 강민호와 미라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복수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수가 시작됐는데도 시원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30년간 며느리라고 불러온 사람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어요.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사실은 제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이었다는 걸 곧 알게 됐죠. 호텔방에서 현장을 잡은 후 저희는 모두 1층 카페로 내려가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민호와 미라는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자, 이제 정직하게 말해봐요. 도대체 언제부터였나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거짓말하지 마.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최영애 씨가 탐정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들한테서 총 얼마를 빼돌렸어요? 강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미용실 사장님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미라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사실은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뭐가 어쩔 수 없었어? 제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빚이 너무 많았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빚? 무슨 빚? 온라인 쇼핑몰을 했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메꾸려고 했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우리 집 돈을 쓴 거야? 네. 처음에는 갚을 생각이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빚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강민호와는 어떻게 만났어? 민호 오빠가 도와준다고 했어요. 투자해주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강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의지하게 됐고 역겨웠습니다. 빚 때문에 시작됐다고 해도 결국 불륜은 불륜이었어요. 그럼 민수는 아직도 모르는 거네? 네, 아직은.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라야, 그럼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도 너였어? 미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역시 그랬구나.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우리 집이 담보에 잡혔다는 건 만약 돈을 못 갚으면 집을 잃는다는 뜻이었거든요. 얼마를 빌렸어? 3억. 3억. 제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집 시세가 5억 정도인데 3억을 빌렸다면 언제까지 갚아야 해? 다음 달까지. 다음 달.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못 갚으면 어떻게 돼? 집이 경매에 넘어가요.
그 순간 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0년간 살아온 우리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그럼 지금까지 강민호한테 준 7천만 원은 뭐야? 그것도 빚 갚는 데 쓴 거야? 아니에요. 그건 미라가 말을 못했습니다. 대신 강민호가 대답했어요. 그 돈은 제가 다른 투자에 써버렸습니다. 다른 투자? 또 다른 여자들한테 쓴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결국 우리 집 돈 7천만 원은 완전히 날린 거였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최영애 씨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 슈퍼돈은? 그것도 죄송합니다. 모든 돈이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라가 갑자기 말했어요. 시어머니 사실은 제가 임신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임신 2개월 됐어요. 누구 아이인데?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민수 아이인지 강민호 아이인지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손주일 수도 있는 아이인데. 하지만 곧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신했다는 증명서 있어? 아직 병원에 안 갔어요. 그럼 어떻게 아는데? 임신 테스트기로.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임신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지금 당장 병원 가자. 어머니, 지금요? 그래. 정말 임신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1시간 후 산부인과에서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임신이 아닙니다. 역시 나였습니다. 미라가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거짓말했어? 어머니가 너무 화를 내셔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봐주실까봐. 30년간 저를 속여온 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순간까지 거짓말을 하다니. 미라야, 너 정말 나를 바보로 아는구나. 어머니,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혹시라도 남아있던 마지막 정마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나서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뭐라고요? 집이 담보에 잡혔다고. 그래. 다음 달까지 3억을 못 갚으면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내가 아내한테 물어봐. 미라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라야, 정말이야? 엄마 말이 다 사실이야? 민수야. 미안해. 그제야 민수도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럼 강민호라는 사람과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날 밤 저희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거든요. 다만 그 복수가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엄마, 미라도 사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안의 모든 진실이 드러난 다음 날, 저는 아들과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라는 친정에 가 있다고 했어요. 아마 어떻게 수습할지 고민하고 있을 거였죠. 민수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민수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일단 집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3억을 어떻게 마련할지. 제 적금이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럼 2억 5천만 원이 부족하네. 친척들한테 빌려야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줄 친척이 있을까요? 민수야, 그리고 미라하고는 어떻게 할 거니? 민수가 한참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단 이혼은 하지 않을게요.
뭐라고? 미라도 사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2년 동안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게 어쩔 수 없었다고. 엄마, 미라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어제까지도 거짓말했잖아. 그래도 이혼까지는. 민수의 말을 듣고 있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엄마, 저희가 이혼하면 집 문제는 어떻게 해요? 혼자서는 더 힘들어져요.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아들도 현실적인 문제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럼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잤는데도 계속 같이 살겠다는 거야? 엄마,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직설적이긴? 이게 사실인데 뭐가 직설적이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차피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들에게도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키운 아들이 이렇게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민수야,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 뭐가요? 미라가 나를 꼰대 할망구라고 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같이 살아야 한다고. 엄마, 미라가 언제 그런 말을. 녹음 들려줄까? 제가 휴대폰을 꺼내자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진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 내 아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녹음 파일을 들려줬더니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너무하네요. 그러게. 그런데도 이혼 안 하겠다고. 민수가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보면 안 될까요? 기회를 줘. 2년 동안이 기회가 아니었어? 미라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들에게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지. 하지만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엄마, 나는 이 집에서 나가겠어. 엄마, 그러지 마세요. 30년간 헌신했는데 꼰대 할망구 소리 들으면서까지 여기 있을 이유 없어. 그날 오후 미라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수와 함께 제게 사과하러 왔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됐어. 더 이상 들을 말 없어.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라가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어요. 미라야, 용서는 무슨 용서야? 내가 나한테 한 짓이 용서로 해결될 일인 줄 알아? 어머니, 나는 이제 너희들과 한 지붕 아래서 살 수 없어.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집 문제 때문에라도 같이 있어야 해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집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라. 내 아내가 저지른 일인데. 엄마,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가족이 서로한테 이런 짓을 하나? 민수와 미라가 계속 매달렸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내일 이사 나갈 거야. 어디로 가시게요? 김여산에 빈 방이 있대. 거기서 당분간 지낼 거야. 실제로 김 여사가 작은 원룸을 하나 비워둔다고 했거든요. 엄마, 정말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30년간 살아온 집을 떠났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벌과 사진 몇 장이 전부였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니 민수와 미라가 창가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었거든요. 김여산의 원룸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순자야,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혼자 지내려니 외롭고 쓸쓸했거든요. 그날 밤 작은 방에 혼자 앉아서 지난 30년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모든 게 헛된 일이었을까요? 며느리를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일이었을까요?
그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집에 들어오세요. 싫어. 나는 이제 독립했어. 엄마. 미라가 계속 울고 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라. 엄마만 용서해 주시면 미라도 정신 차릴 것 같은데. 또 미라 편을 드는 소리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아내 편 드는 건 이해해. 하지만 엄마한테까지 그러면 안 되지. 엄마 편도 들고 싶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럼 이혼해라. 그게 답이야. 엄마. 그건 너무 극단적이에요. 결국 아들도 끝까지 미라 편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간 키운 아들마저 제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슬펐거든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직 복수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미라와 강민호는 호텔에서 현장을 잡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진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김 여사님? 응, 뭐야? 우리 복수 계속하기로 했잖아요. 그래, 당연하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좋아. 나도 남편한테 완전히 실망했어. 그렇게 저는 완전히 홀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욱 단단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등을 돌린 이상 이제 정말로 혼자서라도 끝까지 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복수가 성공해도 이 외로움과 상실감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오히려 더욱 깊어질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아, 와서 봐. 이게 바로 우리가 2년 동안 속은 사기꾼들이야. 최영애 씨가 확성기로 외치는 순간 진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김여산의 원룸에서 지낸 지 일주일 후 저와 최영애 씨는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단순히 현장을 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게 해야 했습니다. 순자야,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야. 준비는 다 됐어요? 물론이지. 확성기도 있고 플래카드도 준비했어. 최영애 씨가 보여준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기꾼 강민호와 공범 박미라를 고발합니다. 이걸 어디에 걸 거예요? 아파트 입구하고 슈퍼 앞, 그리고 우리 동네 곳곳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겠네요. 그게 목적이지. 숨어서 나쁜 짓 하던 놈들을 세상에 알려야 해. 그날 오후 2시, 저희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파트 입구에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민호가 누구예요?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그때 최영애 씨가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저희는 강민호라는 사기꾼한테 속은 피해자들입니다. 이 남자가 결혼한 몸으로 여러 여자들을 깨어서 돈을 뜯어갔어요. 그리고 공범이 바로 박미라라는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미라라는 이름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미라. 혹시 703호 사는? 맞아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라의 시어머니 박순자입니다. 사람들이 더욱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며느리를 고발하다니. 30년간 친딸처럼 키웠는데 저희 집 돈 7천만 원을 갖다 바쳤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집을 담보로 3억을 빌려서 그 남자한테 줬습니다. 이제 저희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에요. 사람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평소에 얌전해 보이던 사람이. 그때 미용실 사장님과 카페 사장님도 나타났습니다. 저희도 같은 피해자예요. 강민호한테 속아서 2천만 원씩 날렸어요. 그 여자도 공범이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민수와 미라가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아마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한테 사실을 알리는 거야.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필요 있어. 동네 사람들이 알아야 해. 미라는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해 주세요. 그만하라고. 2년 동안 우리를 속였으면서 사람들이 미라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저 사람이 시어머니 돈까지 훔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때 강민호도 나타났어요. 최영애 씨가 미리 연락을 해뒀거든요. 민호야, 여기 있었구나. 최영애 씨가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기 나타난 남자가 바로 사기꾼 강민호예요. 모든 시선이 강민호에게 집중됐습니다. 이 남자가 결혼한 몸으로 여러 여자들을 깨어낸 장본인이에요. 강민호가 당황하며 도망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에워쌌습니다. 야, 사기꾼. 어디가? 우리 돈 돌려줘. 경찰 불러. 상황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때 정말로 경찰이 도착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님, 이 사람들이 사기를 쳤어요. 저희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들, 통장 내역, 녹음 파일까지. 일단 파출소로 가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민호와 미라가 경찰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도 들었어요. 30년간 며느리라고 불러온 사람이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거든요. 민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제 만족하셨어요? 만족? 이게 만족이야? 그럼 뭘 더 원하세요? 나는 그냥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 미라는 동네에서 살 수 없어요. 그럼 다른 데로 이사 가라.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그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30년간 며느리 뒷바라지 하시느라 이런 배신을 당하시다니. 잘하셨어요. 나쁜 놈들은 벌 받아야죠.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니 조금은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집에, 아니 김여산의 원룸에 돌아오니 갑자기 허전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후의 공허함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해봤습니다. 정말로 이게 제가 원하던 결말인가? 강민호와 미라는 벌을 받았고 동네 사람들도 모두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집도, 가족도,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도. 이게 정말 승리인가? 그 의문은 그날 밤 내내 저를 괴롭혔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행복해지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외롭고 쓸쓸해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다리를 불태워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혼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60세의 나이에. 순자야, 후회되니? 글쎄요. 후회라기보다는 허무해요. 복수를 완성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그 대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민호와 미라는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민호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미라는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임신부도 아니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된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잃은 돈은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강민호가 이미 다 써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집은 간신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친척들한테 돈을 빌려서 담보대출을 갚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김여산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가끔 민수가 찾아왔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집에 돌아오세요. 싫어. 나는 이제 혼자가 편해.
미라는 이미 집을 떠났어요. 미라는 복수 사건 이후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민수와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됐네. 엄마, 정말 이제 만족하세요? 민수가 물어볼 때마다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족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후회한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둘 다 맞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최영애 씨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어떻게 지내? 그럭저럭이요. 영희 씨는 어때요? 나도 남편하고 이혼했어. 최영애 씨도 결국 혼자가 됐네요. 후회 안 돼요? 후회? 왜? 30년 넘게 같이 산 사람인데. 최영애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후회되긴 해. 하지만 그냥 넘어갔으면 더 후회됐을 것 같아. 그런가요? 그래.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속은 게 죄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이 선택이 맞았을까?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았고 진실도 모두 드러났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30년간 살던 집,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평온했던 일상까지. 과연 이게 승리인가? 문득 30년 전 미라가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때 미라가 했던 인사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이미 거짓이었을까요? 아마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 거겠죠. 사람이 변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우리 집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30년간 살던 동네였지만 이제는 낯선 곳처럼 느껴졌어요. 아파트 입구를 지나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이에요. 그 일 이후로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그 일이라고 하니 복수 사건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네. 이제 여기서 살지 않아서요. 그래도 용감하셨어요. 나쁜 놈들을 벌 주시고. 위로의 말이었지만 왜인지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집 앞까지 갔을 때 민수가 나오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웬일이세요? 그냥 산책하다가.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됐어. 나갈 때 있어. 하지만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살던 집인데. 엄마, 정말 안 들어오세요? 결국 잠깐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제가 30년간 정성껏 꾸며둔 모습 그대로.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차가워 보였어요. 민수야, 혼자서 어떻게 지내니? 외로워요. 엄마도 없고 미라도 없고. 그래도 내가 선택한 일이잖아. 엄마,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뭘? 제가 너무 우유부단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봐야 뭐해. 엄마가 하신 일이 맞았어요. 민수가 처음으로 제 편을 드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이제 와서 그래봐야. 엄마, 집에 돌아오세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이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민수야,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 정말요? 그래. 60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간 제 인생이 담긴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한 채의 집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김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뭔가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요? 우리 복수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갔는데 반응이 대박이래. 인터넷에요? 응. 누군가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나 봐. 댓글이 수천 개야. 휴대폰으로 보여준 영상을 보니 그날 아파트 앞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대부분 저희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 대단하다. 나쁜 놈들 잘 혼냈네. 이런 게 진짜 복수지. 시원하다. 많은 사람들이 제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봐, 우리가 잘했다니까? 김 여사가 뿌듯해했지만 저는 여전히 복잡했어요. 그런데 영희 씨, 정말 후회 안 돼요? 또 그 소리야? 왜 자꾸 후회하냐고. 30년이라는 세월이. 순자야, 우리가 30년을 헛살았다고. 그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우리는 30년간 최선을 다했어. 잘못한 건 그놈들이고. 김 여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는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감정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승리했다는 만족감과 모든 걸 잃었다는 상실감. 복수는 완벽했지만 제 인생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그랬다면 평생 바보로 살았을 테니까요. 적어도 지금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존심도 지켰고요. 다만 그 대가가 생각보다 컸을 뿐이에요. 오늘도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합니다. 진정한 승리란 무엇일까? 이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잃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복수에서는 이겼지만 인생에서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선택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30년간 쌓아온 자존심과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며칠 전 우연히 마트에서 미라를 봤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인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쉽게 지워질 수는 없나 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옛날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미라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첫 아기를 낳았을 때, 가족여행을 갔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적어도 그때는 진심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제가 바보였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믿었던 제가 현명했던 걸까요? 아직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30년간 며느리를 위해 헌신했고 배신당했을 때도 당당하게 맞섰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제 자존심만은 지켰습니다. 이제 60세가 된 제게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으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저를 위해 사는 인생 말이에요.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해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김 여사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어보자고 제안했어요. 순자야, 우리 나이에 뭔 카페야? 나이가 뭔 상관이야? 60부터가 진짜 인생이라잖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저를 위해 살 차례예요. 물론 외롭습니다. 가끔 눈물도 납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의 그 허탈감을 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도 제 인생의 일부입니다. 달콤한 복수의 뒷맛이 이렇게 쓸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저는 마지막까지 제 신념을 지켰으니까요. 오늘 밤도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잠들 것입니다. 외롭지만 당당하게.
슬프지만 자랑스럽게. 이것이 제가 선택한 승리의 모습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60세 박순자의 진짜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섭지만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자신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